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학년술 5, 6월 강의 권구현입니다. 지금 이제 5월, 6월이면 이제 가운데 딱 날짜예요. 이 가운데가 5월인데 계절의 여왕. 제일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 일단은 1, 2월, 3, 4월에 우리가 진행됐던 내용을 보시면 기본 과정이 이제 1, 2월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 기초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일단은 전체적 틀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3, 4월은 이제 플랫폼, 즉 그 이론들을 문제적 사고로 전환하는 어떤 플랫폼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이 이론별로, 그렇죠? 이론별로 플랫폼 문제를 갖다 이렇게 보는 시간. 그래서 핵심 이론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기본 이론, 핵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5, 6월 들어가면 이제 이론을 사실상은 2번 반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풀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사실상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사실상 같이 가져가는 시간. 그래서 이걸 이통반이라고. 왜냐면 이제 이론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반. 근데 이제 문제로 보는 이 과정이죠. 요게. 그래서 이론을 만약에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체계적으로 영역별로 정리하려면 3, 4월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5월 달에 혹시 이거를 또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플랫폼 과정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클리닉반은 따로 이론을 갖다가 제 거를 단연간 했던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 이론 들었는데 뭔가 논술 전개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알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클리닉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론 자체를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하냐면 3번 반복을 해요. 3번. 그리고 이제 7, 8월부터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모의 문제. 이때도 이제 모의 문제거든요. 모의 문제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쓰고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모의 문제를 좀 더 실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적중이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까지는 적중이라고 저는 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론 과정은 어차피 거의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누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로 만들어서 적중하는 건 해마다 이제 5월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앞에 있는 이론이 계속 반복되고 문제의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익숙해지면서 이제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전략 우리가 삼는 거죠. 그래서 요때 7, 8월, 그 다음에 90, 11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이제 11월까지 이제 이어지죠. 근데 이제 11월 달에 시험이 몇째 주에, 그렇죠? 몇 주 차에 벌어질까라는 거죠. 보통 이제 지금 3주 차로 예견은 하고 있는데, 빠른 2주 차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 이제 만약에 요때 한 2주나 3주, 그렇죠? 그러면 이제 14일에서 한 21일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간이 남고, 그러니까 사실상 5월부터 내가 1일부터 공부를 했다 그러면 거의 며칠이에요. 지금 사실상은 9, 10월 해가지고 거의 이제 7개월, 6개월, 만 6개월이잖아요. 6, 3, 18. 그래서 200일 남은 거예요. 근데 아마 벌써 200일 나오면 이제 100대로 들어가잖아요, 날짜가. 그러면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 공부하는 거 보니까 300일 작전 했어요. 1년 작전 했다가 200일 작전, 150일, 100일 작전. 점점 왜냐면 자기 자신이 원래 작전 계획을 세울 때 300일로 세웠다. 그러면 300일로 쫙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행이 순조롭지 않으면은 200일로 다시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150일로 계속 고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각오가 지금 한번 계획 세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바뀌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공부도 학습 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중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부터 쭉 공부한다 그러면 교육학은 비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이제 전체 공부 바운더리다. 그러면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공부가 돼야 돼요. 여기가 이제 한 3점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한 2.7 뭐 이 정도 시간 배분으로 보면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한 2.5 정도. 그래서 2 그다음에 1.5. 그래서 전공 비중이 밑에 다 차지해야 돼요. 80%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거꾸로 공부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불합격생들은 자기가 이거를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몰라가지고 나중에 확인해봐.
제가 매일 했던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규칙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규칙성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들쭉날쭉해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모든 걸 참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 3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때 한 2쯤 되는 데가 요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반기에 4개월, 5개월은 전공 쪽으로 좀 9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9 정도까지. 근데 이게 거꾸로 설계된 사람이 여기 전공하고 교육학이 7대3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6대4까지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전공에서 점수를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마음먹은 대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것도 수강 신청자가 수십 명인데 지금 안 와. 어제 전화하기로는 꽤 되는데 안 와요. 저번 3, 4월도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마음 놓고 됐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 자기 계획을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은 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월화반 우리 지금 오전반은 조금 이제 괴롭혀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규칙 준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작성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좀 작성을 할 거예요. 화요일 날. 이게. 그리고 이제 클리닉반은 요 이제 화요일 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한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5, 6월 수강생들 또 반복할 사람은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5, 6월 듣는 사람은 그게 클리닉반이 거의 필요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클리닉반 OT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 때문에 좀 더 색다르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학 논술 공부할 때 일단 두 가지 큰 틀이 있죠. 하나는 이론, 그렇죠? 이론이 어디에서 출제될까? 그래서 이 핵심 이론 영역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전개에 대한 거, 논리적 전개에 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죠. 근데 이론은 이제 할 때마다 또 계속 반복을 해줘요. 이 부분은.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근데 지금 해야 될 건 이제 전개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해야겠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자료가 있죠. 프린트 자료. 프린트 자료를 보시면 자, 프린트 자료가 있어요. 뒤에 쭉이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좀 가져오세요. 앞에 2부 정도 가져오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학습 원칙 4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이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파악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기출을 볼 때 그냥 내용만 보면 안 돼요. 이론만 보는 게 아니라 전개에 대한 것도 같이 본다고 그랬죠. 근데 전개에 대한 거를 잘 안 봤어요, 사람들이. 이론도 안 본 사람도 많고.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해한다? 그런 거꾸로 공부한 거예요. 만약 1월부터 내 공부했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1월 달에 이미 끝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그 다음에 학습의 위계라고 했잖아요. 자,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어떤 이론들이 중요하냐. 그렇죠? 어떤 파트에서. 그러면 위계표가 작성이 돼야 돼요. 위계표. 위계표가 뭐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될 것이냐. 또는 어떤 게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도의 순서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그렇죠? 하위 단계의 지식이 있고 상위로 올라가는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위계표는 두 가지로 작성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중요성에 대한 걸 인식해서 그렇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내가 파트별로 그렇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죠? 중요성 있는 걸 먼저 두고 아니면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렇죠? 덜 중요하지만 기반적인 기초적인 얘기를 해서 아주 중요한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야? 우리가 이 계열성에 대한 일반적인 표로 해서 단순한 거, 아주 단순하고 하위적 지식 기능들을 이제 좀 더 복잡하고 심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죠. 지금 우리 월 과정은 이제 요쯤 해당되는 거예요. 요쯤. 아니면 요쯤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은 이 위계표 작성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은 교육학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요거를 좀 보거나 아니면 요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마다 중요한 거. 출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위계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접성. 즉 뭐냐면 근접해 있는 거. 출제에 근접한 내용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교육 평가다. 그러면 평가에서 나왔던 것이 형성평가란 말이죠. 그러면 형성평가 말고 평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준거지향평가는 당연히 배워야죠. 상대평가, 즉 규준지향평가하고. 그렇죠? 그러면 준거지향 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형성, 준거. 그러면 그 평가 유형마다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도구가 이제 타당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게 반복해서 나왔어요. 형성평가, 준거지향평가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가외에 뭐 있어요? 다른 이론들. 그러니까 보통 평가 영역 같은 경우는 근접성으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확산성으로 잘 안 벌어져요. 영역이. 근데 확산성으로 벌어진 영역이 철학 파트거든요. 철학하고 과정 파트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철학에서 자유교육이 나왔다. 그러면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그럼 그 옆에 있는 놈이 딴 놈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연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 옆에. 그러면 그 근접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확산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자유교육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주의 공부한다. 근데 자연주의가 직접적으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확산성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야? 현대 교육 철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통 교육 철학이니까. 그래서 이 확산성으로 들어가면은 아하, 요게 진보주의 또는 진보주의 말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그물망처럼 도망가질 못해요. 그래서 자유교육이 한번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 공부할 때 자연주의도 공부하자. 이성주의, 플라톤 것도 공부하자. 공리주의는 뭐 우리 교육학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그건 좀 생략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맥락이 다시 확산성으로 현대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교육 과정 문제가 이번에 수의 모형이 나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앞에 교육 과정 설계가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설계에 대해서 어떤 특이한 이론을 낸 게 아니라 설계 전반의 특징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특징에서 설계 이론들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기 모형이라든가 학교 중심 모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역반 설계 또는 예술적 교육 과정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위계에 대한 부분을 뒤에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은 30쪽에 29쪽 뒤에 넘어가서 이제 30쪽에 가로로 이렇게 딱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잘 보시면은 기출 이론 분석을 딱 해놓고 그 옆에 근접성과 그 다음에 확산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조금 고치긴 했거든요. 이게 4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의하면은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딱 나왔어요. 근데 예시에도 나왔다. 그럼 그 뒤에 교육의 정의 부분이 근접성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자연주의 교육 또는 이 뭐 현대 철학까지 넣으면 실존주의도 여기다 넣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런 낭만주의적 계열로 또 보통 분류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교육의 성립 준거라든가 이 지식관 또 그 옆에 포스트 모던 관점에서 이제 예술적 교육 과정이라든가 상징력상의 사회학, 행정학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을 유관한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교육과정의 평가는 잠재교육과정, 교육과정 요 설계 특징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영교육과정도 작년 초등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린 영교육과정 또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접성 그리고 수교목이 나왔다. 그러면 워커라는 사람과 같이 한 약 2년간 동반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아이젠허거든요. 그 사람들 어떤 예술적 교육과정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조직 원리가 교육령 조직 원리 2017학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다시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즉 교육령의 선정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근접성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확산해 보면 이제 잠재 교육 과정이 다시 철학으로 실존주의로 확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 개념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교과 중심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을 배우면서도 또 유의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다른 어떤 교수 방법론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평가에서는 우리가 중고, 형성, 성장, 능력 참조 이런 것들 다 나왔으니까 거기서 수행평가만 남았다 이거죠. 수행평가로 근접성이나 확산성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일단은 규준참조평가, 즉 상대평가도 가시거리 안에 돌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배울 만한 구석을 위계표로 좀 작성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특히 이제 평가에서는 타당도가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 객관도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체 개념으로 나오기보다 이제는 신뢰도하고 객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전략적으로 나온다면 또 이게 왜냐하면 형성평가가 효과적 시행 전략으로 나중에 발전됐거든요. 일반적인 형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위계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거를 1, 2, 3, 4로 열심히 사실상은 한 거예요. 사실상 거기 중요한 부분을 다 다뤘고, 그래서 플랫폼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다시 넘어오면은, 자, 세 번째는 뭐야? 이제는 내가 뭐예요? 문제풀이라는 것은 이론 배울 때, 즉 위계표 만들면서 이론 공부하면서 반드시 뭐예요? 내가 문제를 실전처럼 작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직접 다루어 봐야 됩니다. 문제를 다뤄봐야지. 문제를 다뤄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것만 다루면서 뭐 해야 돼? 피드백. 즉 자기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지금 작성하는 것이 개별화된 자기 전개에 대한 문제. 즉 이론이 어디가 약하고 어느 전개 부분에서 문제가 항상 벌어지는지. 그래서 자기 반성. 이런 부분이 네 가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교육학은 뭐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진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연계해서 사고하지는 못하죠. 왜? 그냥 오늘 수업은 이거 하나보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상 또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거까지 사실상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예상 문제가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이걸 피드백 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강사가 또는 교육학 책이 밝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지금 뭐냐면 모든 이론을 다 싸그리 가르치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개념 예상하는 정도로만 피드백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왜냐면 이 위계표를 만들어 놓고 문제 볼 때는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설명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개할 때 어떤 스타일, 즉 뭐냐면 이 내가 전개 작성하기 위한 사고의 유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지시어예요. 지시어. 지시어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바로 제시문의 어떤 활용도.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이론이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시어나 또는 제시문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 유형을 내가 완벽하게 자동화해야 됩니다. 자동화. 아시겠죠? 자동화해야 돼요. 보통 대학 입시라든가 이거 중학교 애들 그 뭐 과외 선생들이 있잖아요. 이 선생들이 가끔 그래. 완전히 애들이 그냥 쓰는 게 기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뭘 모르냐면 교육학이죠. 그게 자동화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동화하려면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반복이 혼자 반복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걸 만들어 놓고 계속 이걸 피드백 굴려야 되거든. 근데 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니까 사실상은 그때마다 관심들이 뭐예요? 학원 강사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특이한 거, 그렇죠? 자기 어떤 이 개성을 드러내는 이론들을 가끔 강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출제할 수 있는 중요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얘기 듣고 또 스터디 틈에 와서 또 왁짝지껄 떠들다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2달 동안 잡고 있더라고. 2달 동안. 계속 그거를 가지고 스터디 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맞아요. 이걸 안 맞는다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한 표에 따라서 한번 자기들이 판단해야 돼. 기출문제를 자세히 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다가 이거 확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처음에 출발점이. 그래서 만약에 5월 달에 지금 출발한다. 공부하는 분들도 반드시 이거를 먼저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이론별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조금씩 반복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오늘의 지금 화두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로 작성하게 하면 또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어지럽다 그럴 것 같아서 내일. 근데 내일은 이제 일찍 와야 돼. 아시겠죠? 9시부터 작성을 해. 10시에 끝나. 아시겠죠? 내일 일찍 못 오는 분은 내가 과제를 줄 테니까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작성해 봐야 돼. 꼭 해봐야 됩니다. 과제로.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일단 전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한번 페이지 넘기시면 몇 쪽으로 넘어가냐면, 자, 이걸 다 일일이 나갈 수는 없고 거기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특이하게 보는 부분이 7쪽, 8쪽 보세요. 8쪽. 바로 8쪽 넘기세요. 바로 8쪽 넘기면은 거기 이제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이 지시어 분석했냐, 즉 내용 분석하고 즉 이론 분석이죠. 그다음에 지시어 분석 이걸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전개를 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시어 분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야? 바로 제시문이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두 마리 토끼거든요.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알더라도 요거를 모르면은 이상하게 전개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작년에 시험 점수를 16점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론 하나만 틀린 거야. 자기는 이론 하나를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론 하나를 틀린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이론은 한두 개가 좀 묘하게 쓰긴 한 거야. 근데 논리적 전개, 표현에서 2점이 나갔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시겠죠? 자기는 논리적 전개 3점하고 그다음에 표현 2점. 자기는 완벽한 줄 안 거야. 근데 2점. 근데 이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개선이 안 돼. 아시겠죠? 4점에서 벗어나잖아. 분명 이론에 허점이 2점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 전개 표현에서 2점이 허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어떤 분 강의 들었는데 자기 거는 A0가 계속 나온 거야. A0. 뭐 이렇게 약수를 해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거는 아무 소용없거든.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면 배점이라든가 그 분야에 따라서 또 채점이 또 달라야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부족한지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그냥 모범 예시만 보고 자기가 요거 부족하구나. 지레짐작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반성을 할 때도 이게 우리가 패턴으로 가야 되잖아요. 논리적 구성 요게 3점이란 말이에요. 서본결, 그 다음에 주제 관련 연관어 언급 요게 3점이거든. 그 다음에 표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걸 3, 2로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내용 4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각각 점수가 있죠. 뭐 4, 3, 4, 4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번에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발일정처럼 계속 체크 나가는 거야. 몇 개 틀린가. 그래서 직접 자기 답안지, 답안에 직접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4.5 또는 5점까지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내용 15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어느 이론 하나를 완전히 틀린 것처럼. 근데 자기가 반은 맞게 썼는데 다 틀린 것처럼 삭제해버리고 결국은 모범 예시에 있는 거, 이론책에 있는 걸 그대로 답습해서 자기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지시어가 분석이 안 돼서 지시어가. 그래서 지시어를 여러분들 보시면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경험할 테니까 자 지시어 분석을 해보면 지시어라는 것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 틀이 있어요. 근데 뭐 요 부분에서 중요한 지시어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가 여태 나왔던 거 보면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를 진단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진단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 2014학년도 보면은 진단하시오 나와. 근데 진단하시오나 뭐 논지 제시하시오 이런 거 말고 그 앞에 있는 용어로 봐야 돼. 즉 제시문에 대한 기능. 그렇죠? 이 제시문의 기능을 원래 앞에 놓고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자, 제시문의 활용도예요. 활용도. 이 활용도가 다 달라요. 분명히 바탕으로 했는데 이 바탕으로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탕이야. 그대로 토대예요. 기초라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거든.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려야지. 지주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2014 문제 같은 경우는 바탕으로라고 함의를 했어요. 함의를 했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잠재교과정하고 문화실조론이에요. 근데 둘 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잠재교과정 우리가 이론 기반을 개념적 서술하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실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론으로 뭘 보냐면 제시문을 보는 거야. 제시문. 근데 이 제시문 자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여러분들 요걸 이제 한번 뒤에 문제를 넘겨봐. 이걸 따로따로 해놓은 이유가 너무나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 59쪽에 보면은 요 문제가 이제 전체가 다 있잖아요. 다 보시면은 그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처음 밑줄 친 부분은 그냥 문화실조 개념을 여기다 암시해 놓은 거예요. 암시가 아니라 드러낸 거야. 문화실조가 59쪽에 보시면 요게. 그러니까 요 문제가 문화실조는 드러내놨어요. 개념을. 근데 잠재교과는 개념 안 드러냈어요. 근데 잠재교과는 뭐야? 거기 다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다고.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탕으로가 두 가지가 다른 거야. 즉 잠재교과정은 제시문 안에서 세세한 상황들이 암시가 돼 있고 문화실조론만 내가 추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탕으로가 가장 적합한 거는 뭐냐면 하나는 뭐요? 정확하게 모든 구체적 내용들이 어떻게 거기에 암시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거기에 암시돼 있는 글이 있고 단순히 개념만 추론하게 개념만 이해하도록 개념만 암시한 글이 두 가지 종류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요게.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벌어진 일이
첫 번째 이게 지시어 분석이에요. 그렇죠? 지시어의 분석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지시어 분석에 보면 여기가 진단하시어야 진단하시어요. 이 진단하시어는 뭐예요? 문제점 또는 원인 진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분석이야. 우리가 이 블룸의 어떤 목표 위계, 인지적 목표 위계가 있는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그렇죠? 그다음에 뭐 종합, 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단 쪽은 뭐냐면 적용 분석 쪽이거든. 적용 분석 쪽이에요. 일부는 평가도 가미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 관점에서 김 교사의 뭐 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라. 그러면 평가까지 다 가면 분석 평가가 다 함유된 건데 여기는 적용 분석이야. 이 지금 진단이 어떤 스타일은 적용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014 문제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게 2013 상반기에 국립특수교원에서 출제한 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2013 상반기. 그래서 거기 이제 60쪽에 넘어가면은 그게 2013 상반기.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건 아닌데 거기도 보면 진단과 방안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진단. 근데 이 진단이 되게 원인 진단 또는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원인 진단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탕으로라는 제시문의 활용. 근데 어떤 두 개 이론이 암시된 경우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렇죠? 일관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그렇죠? 요게.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제 예를 들면 2014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야?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은 제시문에 일일이 다 밝혀놨어요. 근데 문화실조로는 개념만 거기다 해놓고 네가 추론해야 돼요. 추론. 거긴 추론 분석 적용 또는 추론 적용 같은 거야. 아시겠죠? 이건 추론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놓으면 이제 뒤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두 번째 지시어가 여기 나오는데 방안이라는 게 나와요. 방안. 방안이 나와. 근데 방안은 뭐야? 종합이야. 즉 창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이론에 대한 개념을 잘 상황과 통합해 가지고 방안을 써야 돼요. 방안을 써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은 문제들마다 요거를 원래 애초에 설계를 했던 거예요. 왜? 원인 진단하고 방안. 이거는 원래 교직 논술 예전에 2008학년도까지 중등교사가 교직 논술이라는 걸 봤어요. 임용 논술. 근데 이런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그냥 뭐야? 뭐 시행평가의 개념, 그리고 장단점, 아니면 뭐 창의성 교육의 방안 이런 거 물어봤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학습 부진의 원인과 방안이라든가 또는 뭐 사교육을 받는 이유, 그렇죠? 또는 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학교육의 발전 방향 이렇게 냈어요. 그 뭐냐면 되게 원인 진단하고 방안 쪽이었어요. 이걸로 보통 교직 논술이 갔거든. 근데 거긴 이론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면 돼. 논리적으로 타당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2008학년까지 임용논술, 교직논술은 없었어요. 초등도 거의 마찬가지였거든. 이게. 그런데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이라는 이론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암시해놔. 그러니까 옛날에 2008학년까지 교직논술은 주제식으로 돼 있어요. 제시문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니까 분석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아시겠죠? 그냥 상상, 추론적 상상만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답이 있다고 믿었거든. 그렇잖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거기는 1.2배수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다고? 아하.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거야. 엉망인 글 외에는 별로 편차가 있다 없다? 없는 글들이에요. 대부분이. 아시겠죠? 근데 교육학 논술은 이론을 알고 있는 거하고 전개하고 있는 게 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 이론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진단 다음에 방안을 요구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중에 바뀌게 되겠죠. 자, 요거는 종합적 사고니까 뭐 창조적으로 구하나 내가 이것도 적용 발전이라고 그래. 또는 이렇게 발전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되게 문제점을 원인을 진단한 거는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해 줘야 되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것이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줄까? 이렇게 이제 또 진술해야 되는 내용들이 또 딸려와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키워드 채점인 경우는 이거는 뭐 굳이 수식하지 않아도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써준 게 또 그립 평가가 좀 높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서 이렇게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표현도 같이 수식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더 높은 점수. 이게 이제 두 번
시험 동안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문화실조는 개념을 혹시나 모를까봐 거기다 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어떤 격차, 문화실조, 즉 영양실조처럼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근데 친절하게도 이런 시험 2014 문제 같은 경우는 방안에 이 적용 발전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걸 줬는데 협동학습,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성으로 암시해놨죠. 근데 결국은 이 잠재교과정 그 재심을 풀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맞닥뜨려요. 보니까 평가에서 점수 결과를 애들한테 알려주고 높은 애보다 낮은 애가, 그러니까 높고 낮다는 것을 애들한테 평가에서 피드백 해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규준 참조적인 평가 완료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협동학습이라는 게 안 되고 애들이 고립된 학습하거나 또는 개별적 경쟁 심화된 그런 학습 단계. 특히 교사가 동기유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장면을 2014학년도 문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결국 교사 지도성 측면에서 교사가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수준에 맞춰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방안이 이 잠재교과정 관점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협동학습, 형성평가, 그 다음에 교사 지도성, 그 측면에서 방안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인과적 전개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원인 분석이 네가 됐다. 그러면 네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인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아주 끈끈한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부창부수로 하잖아요. 왜? 제가 가면 우리 안 사람들 쫓아오거든. 아시겠죠? 부창부수.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어디 운동 가잖아요. 그러면 골프 이런 거 제가 이제 초보예요. 거의. 근데 골프 초보인데 이제 아주 너무 비싼 운동이라 싸게 치려고 이렇게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싸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꼭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요. 우리끼리 좀 끝나고 좀 술 먹거나 놀려고 그랬는데 꼭 안 사람 데려와요. 왜냐하면 인과가 잘 된 거야, 둘이. 천생연분이지. 딱 붙어서. 근데 우리 한 사람은 이거 치기 싫다는 거지. 힘들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안 나와. 근데 어떤 친구는 딱 붙어 다녀. 그것처럼 논술도 원인 진단,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 그 다음에 방안, 그거 바로 방안이 이어지는 거. 이거 인과적 서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다뤘던 방식을 여기서 비슷하게 다루되 어떻게 된다?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이걸 인과적 서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과죠. 왜? 바탕으로 했으니까 바탕 안에서 그렇죠? 어떤 것을 뽑아내야 돼. 이것도 인과적인, 논리적인 연계관계가 아주 철두철미하죠. 이것들이. 이걸 잘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다시 앞에 8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잘 보시면은 거기 이제 2014가 보면은 소극적 행동, 동기가 주제죠, 사실상은. 그 다음에 원인과 방안의 인과적 전개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원인 분석 없이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문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방안이 원인 분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대화문을 바탕으로 문제 진단, 특히 잠재교과정 관련 정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것과 직결된 내용이야. 근데 문화실조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한쪽만 일단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평가라든가 교육 방법이라든가 교사의 지도성으로만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상반기 추시 문제예요, 이게. 그 5월 25일 날이죠. 그 다음 해 바로 벌어진 일인데, 이때 이제 지시어를 잘 보시면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도 바탕이잖아요. 여기도 바탕이야. 근데 요 바탕을 보시면 학교 부정의 원인을 여기도 역시 두 가지. 이게 설명이라고 되어 있거든. 아시겠죠? 여기도 바탕인데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랑 같아. 얘랑 같아. 즉 여기서 설명이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 설명은 앞에 있는 진단과 같은 거예요. 이 설명이라는 것은 진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세요. 설명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진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진단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설명이 있다고. 아시겠죠? 이게 지금 2014 상반기, 2014 추시 문제는 추가 모집 시험 문제는 이게 진단을 기반으로 한 문제예요. 설명으로 되어 있지만. 아시겠죠? 그걸 여실히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철수의 부정행동에 대해서 이론적 틀을 가져오라는 얘기야. 근데 앞에 여기 잠재교과정 문화실조론 이론적 틀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론을 직접적으로 명칭을 제시한 거고. 그렇죠? 여기는 아예 명칭부터 만들어내도록 한 거지. 비행이론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좀 고차적이지.
고차원적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명칭부터 개념을 그대로 상황과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행이론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얘는 사실상 진단이에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명칭하고 이 부분에 뭐예요? 바로 명칭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론 그 개념을 그대로 회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적용해서 분석해야 돼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문제는 뭐가 없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걸 안 냈어요. 적용 분석 문제를 안 냈다고. 안 냈어요. 아시겠죠? 기억 회상 문제가 많아.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설명이에요, 설명. 설명인데 이 설명, 순수한 설명. 진단형의 설명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설명이 있어요, 설명. 설명이라는데 이 부분을 보통 제시하시오도 그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제시하시오란 논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설명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명칭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또 개념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명칭과 개념이 원래 혼합된 거야. 그 대신 뭐가 없는 거야? 얘가 없는 거야, 얘가. 얘가 없다니까. 얘가 없어요. 뒤에 상당수 문제는 요걸로 돼 있어요. 요거 순수한 우리가 얘기한 설명이야. 이건 뭐야? 다 요거는 뭐야? 이거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야. 지식, 이해. 그렇죠? 이건 뭐야? 요거는 저차원적인 사고. 아시겠죠? 지식 이해만 물어보는 그런 문제.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자 봅시다. 제시문이 지금 지시어가 하나 나왔어요. 바탕으로 해요. 이 제시문 활용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제시문은 그 안에 다 그 개념상의 모든 걸 암시해 둘 수 있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중으로 여기 2014 출시처럼 뭐예요? 문제 행동, 아이에 대한 부적응 행동 철수거하고 여기 방안이 나오죠. 방안. 그러니까 상당기법 방안. 그러니까 지금 2014 출시 문제는 요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구조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표현 방식만 요렇게 이제 진단인데 사실상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적용 분석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떤 비행이론이라는 것. 특히 뭐 사회 통합론 또는 사회 유대이론, 사회 통제이론 뭐 비슷한 표현이거든. 그거나 그다음에 뭐 낙인이론이라든가 또는 관찰학습 우리가 사인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차별적 접촉, 교제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2014 상반기에 거기에 들어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행동 중심하고 거기에 보면 알겠지만 인간 중심 상담의 각각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그걸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뒤에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문제 보시면 그리고 최교사가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두 가지 방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관점이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교묘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관점에서 수업 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된다? 그 밑에 보면 하위에 배점에 보면은 뭐야? 수업 전략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상은 두 가지 방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과제 활동이 돼 있거든. 과제 활동. 제시문에 보면 과제 활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개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과제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밑에 장학 활동에 대해 추론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추론해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정보가 막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랑 비슷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거기에 충분히 애견명사 관점으로 거기 암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장학 활동은 말이죠. 개념도 없어. 근데 개념이 살짝 들어가야 되게 복선 처리해 있어요. 왜냐면 이 학과, 교과에 대한 어떤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연구회 같은 거지. 그래서 2014 상반기 문제를 여러분들 또 뒤에 58쪽을 잠깐 보시면은 58쪽에 내용을 잠깐 보세요. 58쪽을 보시면 6월 28일이었군요. 5월 15일이 아니라 58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분명히 생물학과 애견명사, 기초지식이나 원리가 직업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과제활동이 좋을까 하면서 딱 됐거든. 과제활동으로 쓰란 얘기예요. 학문 중심은. 근데 교과 협의회는 동료장학이거든. 동료장학인데 뒤에 자기 반성, 이전의 수업에 차근차근 점검해봐야겠다. 마지막 줄 있잖아요. 이게 키 핵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 장학을 암시해 놓은 게 아니냐. 아시겠죠? 왜냐하면 동료장학에서 교과 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교과 협의회겠지 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료장학은 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근데 이때 뭐야? 자기 장학 위주로 이걸 추론해서 이거는 제목까지 추론하게 돼 있는 거야.
자기 장학에서 내가 두 가지 만약 했다면 자기 수업에 반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뭘까? 자기 장학 안에서.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자기 수업을 녹화해서 듣는 거라든가 아니면 애들 설문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추론 문제로. 그러니까 사실상은 약간은 발전, 방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상은 뭐냐면 이렇게 줬지만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은 요걸로 가게 돼 있어요. 요걸로.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제, 즉 2013 상반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출제했거든요. 그 다음에 2014학년도부터 한국교과전 출제했고, 그 다음에 추시도 한국교과전 출제했어요. 이 3개 문제가 뭐야? 원인과 방안이야. 아시겠죠? 원인과 방안이야. 근데 이 바탕으로 했을 때 원인이든 방안이든 뭔가 한쪽은 어떻게 된다? 제시문의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고, 한쪽은 묘사가 잘 안 된 그룹이 좀 있어요. 그렇죠? 괜히 복선을 깔아둔 건데, 요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특히 이론의 명칭까지 다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명칭까지. 자, 근데 이게 2015년 학년도 되면 확 달라져. 즉 뭐냐면 원인과 방안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도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인과 방안으로 공부 안 하고 뭐라 했어요? 개념 진술로 그냥. 이 이론이 뭐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당시 학원에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 카페나 이런 데 흩어져 있을까? 잘 보시면 절대 이 출제 유형과 비슷한 문제가 없어요. 즉 뭐냐면 동영검사라도 최소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든. 출제 유형과 그렇게 흉내내는 문제가 없어요. 아마 이때 수업 자료 여러분들 아마 옛날 거 봐봐. 그래서 그 교육학 선생님이 봤던 그 수업 자료들 만들었던 문제들 보시면은 굉장히 실제 문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야. 왜? 객관식만 단연간 했던 선생님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거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대한 실망. 그렇죠? 학원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즉, 작은 자기의 사익. 그렇죠? 수익을 보려고 거대한 불신을 초래했어요. 학원 강의가. 이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2015학년도에 어떻게 바뀌었어?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술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교육 목적론하고 자유교육이란 두 가지. 근데 이거를 원래 결합해서 분석 철학 관점에서 교육 개념 정리했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피터스거든. 원래. 그래서 우리 명장면 책에도 1번 문제가 피터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모의고사 1번 문제가 제가 피터스였다고. 이 당시 이 시험 보기 직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적중했죠. 그리고 이게 6번 문제로 제가 책에서 명장면 옛날 책에서 실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학원 강사도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이거 나올지도 몰랐고 철학은 아예 버려버렸었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문제까지는 완벽한 추론형이야. 어떤 거? 적용 발전인데 이게 완전한 추론이에요. 왜냐면 제시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요. 이게. 왜냐면 분명히 위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바탕으로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바탕으로 가는데 사실상은 어떤 거는 바탕으로는 어떤 거는 사실상은 참조하는, 즉 같은 바탕으로인데 요거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즉 뭐냐면 제시문의 키핵심 또는 문제 상황의 분석을 전적으로 제시문에 의존을 해야 되는 바탕으로가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단순히 참고하는 바탕으로가 있거든. 참고하는 바탕으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하지 말고 그냥 바탕으로 둘로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의존하는 게 있고 참고요. 그러니까 의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잠재교육과정이라든가 학문중심교육과정 관점의 방안들 또는 원인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역시 뭐냐면은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은 제시문에 철썩 붙어야 돼. 제시문 안에서만 답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요거로 인식해가지고 역방 설계로 해가지고 특징을 쓴 사람들은 죄다 사실상 제대로 점수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이 문제는 역방 설계 이론 개념 명칭을 도출하게 만든 문제는 사실상 아니에요. 교육과정 설계에서 교육과정 구성 요소, 목표 진술, 수업 설계, 그다음에 평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출제했거든요. 근데 이 관점을 찾아가지고 세 가지의 특이한 점 이후에 이 A중학교가 나아갈 교육과정의 성격, 특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론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할 말 없어요. 근데 이론으로 하나로 귀결이 안 돼요. 왜? 타일러 것도 반영될 수 있고 역방향 설계도 반영될 수 있거든.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유교육은 아예 그냥 뒤통수 맞은 거지. 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역방향 설계로 강사들이 알고 또 어떤 사람은 함지역 교육과정 설계로 답을 알고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교육과정 설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한 목표 진술이 왜 문제가 되냐? 왜냐하면 선생님이 진도 중심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 얘기는 목표라는 진술이 어떻게 되냐? 추상적으로 진술되는 거야. 애들 행동에 대한 결과로 만약에 잘 명시되어 있으면은 선생님이 진도 방식으로 간다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행동이나 또는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결과 중심으로 잘 학생 중심의 활동, 이해 중심으로 써 있다면 안 될 거야. 두 번째는 뭐야? 내용 선정이라든가 또는 조직에서 문제가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요거를 이제 기화로 해서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바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조직 원리로 나온 거야. 내용 조직 원리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거 완벽하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상황만 줬어. 그러니까 제시문이라는 것은 참고야. 그렇죠? 2015학년도, 이게 이제 2015학년도 시험에서 여기 세 번째 문제. 3번 문항이 사실상은 요 문제예요. 요 문제예요. 왜냐면 분명히 아무 이론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얘는 적용이 없어. 그냥 얘는 발전형이야. 아시겠죠? 생짜로 그냥 애들 동기가 저하돼 있어. 학습 결손으로.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열린 문제예요. 이 3번 문제는 뭐 심리학에 있는 동기 이론 중에서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프로임서 원리라든가 뭐 다른 어떤 오스벨의 어떤 이론, 다른 걸 완전 학습의 이론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뭔가 세 가지를 써줘도 되는 문제예요. 즉 심리학과 교수학습, 뭐 켈러 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즉 애들 동기 유발을 위한 과제 제시 방안에 대해서만, 그렇죠?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뭐 만드는 것까지 필요 없어. 어떤 과제를 줄 것이냐만 딱 해줘도 이거는 다 답이 되거든. 그러니까 의외로 3번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왜냐면 다 이론이 전제돼 있었잖아요. 이론 없이 딱 주니까 어떻게 되는가? 헤매는 거야. 헤매는 거야. 뭘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켈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근데 켈러 이론은 2013 초등, 2013 상반기, 초등 특수 이런 데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 선생들은 켈러가 유일한 답인 것처럼 설명하지. 아니에요. 교육학으로 본 심리학의 인지적 동기론, 기대 이론이라든가 기대가치 이론, 그렇죠? 그다음 자기오능감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돼요. 거기 있는 뭐 어떤 내용, 이거는 섞어서 내가 제시할 수도 있거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참고야. 2015 3번 문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술조직 구축 원리 세 가지는 제시문과 아주 교묘하게 줄다리기 한 문제고. 이게. 왜냐하면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인데 학습조직이라는 개념이 생계 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제시문만 바탕으로 할 것이냐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2015 상반기 문제는 완벽한 기억 해석 문제. 왜냐하면 제시. 얘는 무조건 제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설명에서 이거예요. 이거 계속 나온 거야. 제시.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하기 싫으면은, 이게 방안에는 이 설명 방식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로놓고, 여기에다 제시라고 해야 돼. 이걸 지워버리고. 아시겠죠? 이걸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나누는 사람 마음이니까. 얘는 사실상은 어떤 거? 방안이잖아, 방안. 그렇죠? 학문주 신교육과정.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뭐. 그래 놓고, 요거를 제시로 해도 돼요. 순수한 설명이야, 이거는. 아시겠죠? 순수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진단인데 설명이라고 했지만 진단인 문제가 있고, 그렇죠? 지시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재밌게도, 2015 상반기 문제는 재밌게도 제시문들이 다 뭐예요? 다 요거로 돼 있어요. 요거로. 거의 요거로 돼 있어요. 즉, 참고야. 지금 뭐냐면, 제시문이 절대적으로 문제 파악할 때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로 가 있어요. 그렇죠? 바탕으로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자, 학교 특강, 어떤 뭐 학교정의 특강의 일부다.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바탕으로 한 말이 없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의존적으로 완전히 바탕, 토대로 볼 것이 아니면 참고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야. 근데 이거 바탕으로 설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냥 생짜로 기억 해석 문제. 그러니까 이건 참고도 아니고 세 번째 수준 그냥 뭐죠? 순수한 참고도 아니야. 참고할 것도 없어 그냥. 근데 1번 문제는 좀 약간 참고할 구석이 있어야 제시문 바탕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나머지 2, 3, 4번 문제는 2, 3, 4번에 해당되는 제시문은 말이죠.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냥 특히 2번은 뭐 많은 부분 힌트를 주기도 하고 2번은 왜냐하면 관료제에 대한 힌트가 많이 또 제시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완결합체제 문제가. 근데 나머지 문제는 다 꿔는 버리자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명목상 그냥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시험 명목상 그냥 참고, 명목상 참고하는 문제, 뭐 같은 의미지 뭐, 그렇죠? 이런 것이 이것들이 다 명목상 참고지. 근데 세 번째로 놓을 필요 없어. 그냥 참고로 해야겠어요. 참고. 그냥 바탕으로 설명은 없지만, 그렇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여기 제시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것뿐이 없어. 그냥 제시문에 대한 것을 그냥 발췌한 거다 해놓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바탕으로가 또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1사용으로 해서 주제에 관련한 걸 또 쓰란 얘기야. 굉장히 뭐 무기력한 거예요. 제시문 활용도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만 있어요. 1번에 기능론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과 한계를 하는데 이 이론이 어떤 틀에서 나와요? 기능론의 기술 기능론과 관련된 것이 하나 살짝 암시가 돼 있어요. 이런 명칭만 암시돼 있어요. 이론에. 그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기억 해석은 이게 제일 저차원의 문제예요. 이렇게 내더니 차라리 객관식으로 하는 게 나아. 아시겠죠? 가장 저차원의 문제가 2015 상반기 문제. 왜? 2014 상반기 출시하고 2015 상반기 출시는 급조된 문제예요. 아시겠죠? 인원수도 별로 안 뽑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2016, 17은 연동해요. 비슷한 스타일이야. 왜냐면 2016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숨겨놨죠. 이름하고 기억 해상. 아시겠죠? 이름 추론하고 기억 해상이에요. 즉 이거는 그냥 두 가지 다 논의하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지시어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2016 문제를 잘 보시면 각각 두 가지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앞에 문제들은 제시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뭐 진단이라든가 방안이라고 구체적 지시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2015에서 그걸 경험했거든. 왜냐면 주제를 줬어요. 2015 상반기부터 주제를 줬어요. 주제를 주다 보니까 주제와 연동해서 논하시오. 이 논하시오는 되게 논문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론을 발췌하고 적용하고 문제 진단하고 그렇죠? 연구 주제 정해서 문제식 보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방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되게 논하시오거든요. 근데 이 논하시오는 뭐에 법박했냐면 주제와 법박해서 주제. 그렇죠? 2015 상반기부터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2016에 명확하게 주제. 그리고 앞에는 두 가지. 여기에 뭐가 논하시오야. 논하시오는 이게 논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기억해상이잖아. 여기에 빠진 설명이 있어. 뭐야? 설명하시오. 즉 뭐냐면 요거예요. 설명 또는 제시하시오예요. 요 지셔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보면은 논술의 구성조서 총 15점인데 배점에 보면은 10쪽이죠. 10쪽이 가운데 그 2016 문제 지시어를 보면은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각각 두 가지야. 근데 뒤에 뭔가 논하시오야. 근데 논하시오는 주제. 지금 여기 주제가 뭐였어요? 이 당시에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취할 역량이었어요. 교사 역량이거든. 교사 역량 주제로 논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두 가지를 다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시겠죠? 생각해봐. 장점 두 가지 나와야 되고 문제점 두 가지 나와야 돼. 네 가지에다 다 연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생각해봐. 이걸 이제 널 풀어놓으면 되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왜 글을 제 시간에 못 쓰나 했어. 보니까 장점에 첫째나 둘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에 첫째, 둘째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쓰면 글씨 또 대충 쓴다고 그러겠다. 첫째, 둘째 이렇게 되잖아요. 장점하고 그다음에 뭐야? 문제점을 쓰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식별 장치 주지 않죠. 첫째, 둘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우선 다음으로 이렇게 우선 다음으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요거 장점 두 가지 쓰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의식해. 주제에 대한 걸 의식해가지고 여기다 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야? 교사 역량을 다 붙여버리는 거야. 붙일 수 있어 없어? 뭐 붙이는 거지. 아시겠죠? 장점에다 붙이는 것보단 어떻게 나? 단점에다 붙인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그냥 한 문장만 쓰면 돼. 한 문장만. 네 문장 나올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문장이 뭐야? 주제 관련한 논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건 내용 점수가 안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그냥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경험 중심 교과정 이런 걸 봤을 때 교사 역량이란 뭐야? 학생 흥미를 잘 감별하는 어떤 역량. 그렇죠? 민감한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생활과 그렇죠? 그들의 동기, 그다음에 교과랑 맞춰서 잘 통합하는 교과 어떤 거 구성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야. 그거는. 왜?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논하는 게.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 점수 2점 안에만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각각 한 문장씩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연속해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첫째, 둘째로 끊어서 쓰든가, 우선, 또한. 그 장점의 특징은 먼저. 그렇죠? 장점은 먼저, 다음으로, 아니면 문제점은 먼저,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요 쓰면 돼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재밌게도 여기는 명칭이 다 나왔죠. 왜냐하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숨겨놨는데, 형성평가는 명칭을 참 숨겨놨죠, 여기. 명칭. 이전에는 명칭을 다 드러냈어요. 2015 상반기에는. 근데 여기는 명칭을 숨겨놨죠, 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다 뭐예요? 뭐가? 명칭부터 다 숨겨놨어. 근데 명칭부터 숨겨놓고 이게 뭐야? 다. 사실상은 해상 문제예요, 해상 문제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명칭부터 해상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설명하는 건데, 설명하는데 이게 설명인데 뭔가 이 설명이야. 지식 이해를 물어보는 거야. 즉 여기는 서술할 때 어떻게 한다? 바로 요즘은 명칭하고 그다음에 뭐야? 그에 대한 어떤 기억 해상, 지식에 대한 회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묻고 있는 문제가 2016 문제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2016 문제가 사실상 2015 상반기 문제 조금 발전된 형태예요. 왜? 추론만, 명칭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2017은 뭐예요? 역시 거의 비슷해. 교육계획의 개념과 효용성 두 가지 제시. 여기는 제시라고 명칭을 또 썼죠. 왜냐하면 이전에 지시어가 묘한 거야. 다 논하셔야 되니까 전개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각각의 교사 역량으로 다 논해가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물량 쓴 사람 있어요. 글 읽는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쓴 사람이 한 20, 30% 된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시어가 명확하잖아요. 제시 역시 다 제시죠. 다시 근데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첫 번째 문제 교육계획만 빼놓고 나머지는 명칭 개념을 다 어떻게 한다? 요 방식으로 간 거야. 지금 방식은 요걸로 다 간 거예요. 다 갔잖아. 이렇게 간 거죠. 다 요걸로 간 거야. 근데 2015년도 문제처럼 이것도 전환이 한 번 이루어졌어. 왜? 작년 문제야. 작년 문제에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자, 2017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는데 뒤에 이제 2018 올해 문제를 잘 보시면 뭐가 다시 등장했어. 자, 봐봐요. 2015 상반기 문제부터 사라졌던 거. 2015 상반기, 2016, 2017에 3개 시험에서 사라졌던 게 등장하잖아요. 뭐가 등장해? 자, 2018 문제 21쪽입니다. 보시면은, 프린트 21쪽 보시면은, 밑에 워커라는 사람 등장해. 근데 이건 사실상은 뭐야? 명칭은 1점 준 거지. 워커 그러면 우리가 수기 모형 이렇게 외웠으니까. 근데 뒤에는 뭐야? 좀 어렵게 단순한 기억 해상이 아니란 얘기죠. 왜? 그 이론을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즉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했나? 이 교육과정 개발을 학교 현장에 그렇죠?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예요. 교육과정을 이 교육과정 설계를 왜 개발을 적용하냐? 이걸 그러니까 이게 왜 등장했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배경을 알아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이유 세 가지니까 이건 그냥 뭐야? 서술 설명해야 돼요. 추론 설명이야 이게. 그렇죠? 이론 개념 명칭 추론 역시 이유 추론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논리적인 설명. 두 번째 문제 PBL 여기 명칭 제시해줬죠. 분명히 명칭을 숨겨놨던 거랑 다르게 명칭을 또 드러내요. 드러내놓고 문제가 복잡해져. 학습자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적어본 문제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그러니까 기능, 효과 이런 거로 쭉 내가 하나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한 이론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특징 이 정도로만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어떤 원리가 숨어있고 어떻게 적용됐을지 그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피드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에서는 평가가 또 나왔는데 준거지원 평가 또 나왔죠. 개인차에 대한 거 요거 명칭도 숨겨놨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거 요거는 살짝 스쳐 지나가서 공부해서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못 쓰는 사람 많았고 그 다음에 김 교사가 제안하는 두 가지 평가 유형의 개념. 요거 항상 제가 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규준,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할 때 꼭 사이에 있는 놈이 있어. 세 가지 있죠. 노력, 능력, 성장. 근데 노력평가는 사실상 유의미하지 않거든. 그래서 능력하고 뭐가 나온다? 성장 3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딱 나왔죠, 이제. 그 다음에 교내장학 유형. 제가 장학도 몇 번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야? 동료장학. 특히 초등교직연수리 이때 요 전전주 시험에서 동료장학 또 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장학의 개념, 그 방안이 나왔어요. 방안이니까 이건 뭐 적용 발전. 그렇죠? 적용 종합이에요. 사실상 종합이에요. 이게 적용. 종합이라고. 그 개념이 등장했어요. 지금 뭐냐면 요렇게 가다가
분명히 이렇게 갔어요. 요렇게 가다가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변해? 요렇게 변했어. 아시겠죠? 그러다 다시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뭐가 빠졌지? 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얘가. 얘 훈련이 필요하거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바로 뭐예요? 평가가 추가돼야 되거든. 김교사 수업의 문제점. 이건 초등에서 많이 나왔어요. 초등 특순이, 유치원 특순이. 그러면 면접에서 나와. 즉, 김교사 했던 거 문제점과 네가 얘기하는 방안 써라. 그러니까 사실상은 진단과 비슷하거든. 근데 그 안에 평가가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진단은 어떤 문제 상황 주고 거기에 설계되는 이론을 그냥 적용해서 내가 설명만 해주면 돼. 진단, 분석해주면 됐거든, 거기는. 근데 이건 아예 뭐야? 통째로 내가 그냥 어떻게 그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블룸의 목표 위계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왔어. 그리고 비교 문제도 안 나왔어요. 지금 논술하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비교 평가 문제거든. 비교 평가 문제. 아시겠죠? 두 개의 이론을 제시해서 비교하게 한다. 그 안에 평가도 들어갈 수 있거든. 어떤 것이 얘는 좋고 어떤 것은 이런 것이 이 부분에서 안 좋고 저 부분에 안 좋다. 이건 평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거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다시 환원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교육학 논술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육하기로는 알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물어보는 거야, 원래. 아시겠죠? 왜냐하면 학교 교직 과정에 교육하기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무기력해. 그리고 학교에 보면 제가 좀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 교육학과 교수들 보면은 동수로 돼 있어요. 동수로 구성돼 있어. 무슨 철학과 교수가 만약에 2명 있다. 그럼 뭐야? 교육과정. 그렇죠? 방법. 이쪽에 2명씩 있고 또 뭐 심리학 2명 있고 그렇죠? 상담에 뭐 이렇게 심리 상담 따로 나눠서 해주면 상담도 2명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도 2명. 근데 2명씩 있어요. 근데 솔직한 예로 학교 현장에서는 뭐가 많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고. 행정 문제, 교수법 문제, 그렇죠? 심리 문제가 중요하거든. 저는 선생님 철학 박사 그쪽이지만 원래 심리학도 했어요. 근데 중요도에 따라서 사실상은 교사의 배분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린 둘둘둘도 동수로 돼 있거든. 솔직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교육학과 안에서도 또 전공 분야별로 또 기계적으로 나눠버린 거야. 왜? 그 전공 분야에 대한 뭐가? 기득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평등하게. 근데 학교 현장은 평등하게 돌아가 안 돌아가? 이론이. 안 돌아가요. 되게 뭐 수업 방법 문제. 그 다음에 뭐 생활지도 문제, 상담 문제. 2개는 필연적으로 걸리거든. 그 다음에 행정 문제. 선생님이 허덕인단 말이지. 행정 문제. 근데 행정 문제는 원래 딴 쪽으로 버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 3개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어요. 근데 교수학습 방법은 항상 뭐를 알아야 되냐면 심리학을 알아야 되고. 아시겠죠? 이게, 그 다음에 뭐야? 생활지도는 뭘 알아야 돼? 또 역시 심리학을 알아야 돼요. 중간 학문이거든. 그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행정 문제 하려면 뭐 알아야 돼? 사실상은 사회학, 교육 과정이랑 같이 알아야 돼요. 교육 과정 구성 방향에 따라서 행정이 또 달라지니까. 시기별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뭐 연구, 통계, 평가 이런 것들 많이 필요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평가 문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원래 학교에서 다 컴퓨터가 해주는데 선생님 뭐 그거 알아서 뭐 하냐 이거지. 왜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학교 제도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쨌든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동수로 이렇게 구성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제시문 활용이 보통 제시문에 완전히 의존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그냥 꼬는 보리자로 그냥 참고, 단순 참고하는 제시문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근데 단순 참고하는 것들은 되게 기억 해상 문제. 지금 뭐냐면 진단 방안 쪽으로 안 나오고 대본 쪽으로 나온다고 이쪽으로 나와요. 설명 문제로 나와요. 제시 문제로 나온다고. 제시하시오. 스스로가. 근데 보통 원인 진단. 그렇죠? 이쪽으로 방안까지 나오는 것은 되게 뭐야? 의존적인 거야. 제시문을 딱.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외우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된다고. 특히 외우더라도 이것도 외우면 다 쓸 수 있냐? 아니에요. 최소한 이해 적용까지는 생각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청킹, 단기기억 장치거든. 그쪽은 청킹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예, 숙지해야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시어 분석을 해서 진단, 방안이 일단 처음 출발점이었다가 나중에 뭐로? 기억 해상으로 다 설명 또는 제시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방안 쪽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요거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요것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세 개는 요거로 나올 수 있고, 한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대비해야겠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진단에 서술할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론의 개념을 굳이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이론을 봤을 때, 이 학생은 또는 A중학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설명 자체가 사실 그 이론을 다 대표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잠재교과장 치면 아이들의 은연중에 어떻게 된다. 교사가 평가해서 아이들을 상대적 평가, 균일적 평가처럼 성적이 높고 낮다는 것을 상대로 비교하고 그것에 애들 주눅들게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극적인 행동을 가지지 않는가. 이렇게 써야지 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잠재교과장이란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 학교 내에 보면 애들이 이런 거를 했다. 근데 이런 게 구체적인 거지. 잠재교육의 개념은 점수에 포함되질 않아요. 은연중에 이런 게 학습자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만 나오면 되거든. 그 다음에 역시 학문지식교과정에서 학문지식교과정 개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방안 쓰는데 또. 아시겠죠? 그냥 과제는 생물학 수업하고 애견명사 이 관점이 적용되려면 이건 전이가 높은 지식을 갖다가 과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돼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게 학문중심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지식의 전이가 있는 지식의 구조.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애들 스스로가 활동, 스스로 실험하고 탐구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으로 가야겠다. 이게 또 학문 중심의 그 기반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보면은 개념 설명을 어떤 교육학생이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무슨 개념 설명하고 앉았어. 개념 설명은 지시하지 않는 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구체로 묘사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이론 관점으로. 아시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방안은 역시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그렇죠? 키워드를 가져오는 거야. 아시겠죠? 방안이. 아까 학문중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찬가지예요. 원인 진단이 그런 거고. 아시겠죠? 개념 설명하고 막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개념은 요구한 것만 써줘요. 이렇게 요구해요. 설명해라. 또 제시해라. 명칭과 개념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걸로 돼요. 근데 요거는 원인 진단 방안은 그런 게 없다. 아시겠죠? 그걸 지시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경험을 해서 또 이제 충분히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스타일 몇 가지 안 돼요. 지시어, 논술, 전개하는 말들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논술 전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37쪽에 보시면 제시문 활용도 분석이 있는데 요건 이제 지금 설명한 거 요거 있죠. 요 두 개를 좀 네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본 겁니다만 요게 이 37쪽 문제는 저 내용은 그다음에 38쪽 뒤에 넘어가면 39쪽부터는 이제 논술 전개 표준이 있어요. 요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썼던 것을 부분 설명할 때 이게 나왔던 것들 종합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일 당장 할 때 이게 잘 되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뒤에 하면 마무리가 오늘은 다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작성, 그다음에 피드백, 그다음에 이론 재정리. 아시겠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 쉬었다가 봅시다.